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고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 1시간 단축하며 방역 고삐를 더 조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저녁 6시 이후 2인으로 묶었던 제한을 다소 풀어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저녁 장사 시간을 1시간 줄이는 건 체감상 5시간이나 마찬가지라며 과도한 조치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10시도 너무 빠른 시간인데 또 1시간을 더 줄여가지고 더 뭐 살라는 건지 죽으라고 그러는 건지.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진 사퇴로 보훈 인사 논란이 일단락되자 이번엔 지난 경기도 이천 화재 당일 이재명 지사가 황 씨와 이른바 먹방을 촬영한 것이 또 다른 논란거리로 번지고 있습니다. 야권이 세월호 참사에 빗대며 비판하자 이 지사는 실시간 보고를 받고 챙겼다고 반박했습니다. NH농협은행이 11월 말까지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 데 이어서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도 일부 대출 상품 취급을 중단했습니다. 목돈 마련이 급한 시민들은 전방위 대출 중단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살인사건 관련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범행 사실을 자백했지만 9개로 도피하면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조항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2,000명을 넘겼습니다. 결국 거리두기 4단계는 2주 더 연장됩니다. 이제 식당과 카페는 저녁 9시면 문을 닫아야 하는데요.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서 예상은 했지만 안 그래도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 아예 떠밀리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 먼저 황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종료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가 다음 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휴가철 이동량, 접촉량의 증가, 사회적 피로감 등의 악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4단계는 8주, 비수도권 3단계는 6주째 고강도 조치가 이어지는 겁니다. 또 수도권과 부산, 제주 등 현행 4단계 지역의 방역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의 매장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9시까지로 단축했고 편의점 안 음식물 섭취와 야외 테이블 이용도 오후 9시 이후로는 불가합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집단 감염의 30%가 발생하고 먹고 마시는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힘들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대신 식당과 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일부 부활시켰습니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4명까지 가능합니다. 식당, 카페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예방접종 효과를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지난 사람으로 접종 완료자 2명은 사적 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큰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네, 지금까지 백신 접종률은 1차가 48.3%, 또 2차가 21.6%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워낙 힘들다 보니 백신을 맞으면 인원 제한 같은 데서 예외를 두는 백신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방역이 느슨해졌다는 신호로 읽힐까 우려도 나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지난달 확진자 수가 급증한 뒤 중단됐던 백신 인센티브가 일부 재개된 건 소상공인들의 사정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자제하는 쪽으로 맞추기 위해서 예방접종 완료자들 또는 1차 접종자들에 대한 예외 설정도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으로는 영업 제한 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단축하는 것에 따른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하는 측면이 있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저녁 모임 인원 제한에 예외를 인정하면서 접종률은 높이고 방역의 피로는 낮추는 데 도움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로감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한테 집중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방역 완화의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여기에 오히려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완화 쪽으로 일부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소지는 충분히 있다. 거리두기 조치가 또다시 연장됐지만 그 효과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4단계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달성 못했는지에 따라서 연장할 건지 그만둘 건지를 결정했어야 되는데 정부가 명확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를 지금처럼 확진자 수가 아닌 위중증과 사망자 위주의 관리로 방식을 전환하는 데 대해 1차 접종률이 70%를 넘기는 9월 말쯤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긴 터널을 견뎌야 했던 때가 있었을까요? 가뜩이나 저녁 장사가 어려운 상황인데 1시간 줄이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7년째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철 씨. 코로나19로 임대료를 못 낸 지도 1년이 다 돼갑니다. 또다시 영업시간이 줄어든다는 소식은 청천벽력 같습니다. 가뜩이나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10시도 너무 빠른 시간인데 그 1시간을 더 줄여가지고 더 뭐 살라는 건지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해 8월 이후로 영업 제한이 바뀐 건 벌써 4번째. 매번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 줄어졌다고 직원들 인건비 줄일 수는 없잖아요. 다 저 직원들도 가족이 있고 식구도 있고 자식들이 있고. 자영업자들은 왜 자신들만 표적이 돼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공무원들 봉급 안 받고 살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무조건 니네 알아서 각자 도생해라. 뭐 20밖에 더 되겠습니까? 체감하기에는 뭐 한 5시간 정도 줄어드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죠. 인원 규제, 시간 제한까지 겹쳐버리니까. 시민들도 계속된 일상 제약이 답답합니다. 딱 나와가지고 한 7시쯤에 또 이동하고 만나가지고 보면은 거의 한 1시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밥 먹고 얘기할 시간도 사실 없어요. 과연 끝은 있는 건지 절망스러운 상황.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단위의 차량 시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없고 뭐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어요.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는 또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백신을 맞고도 감염된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번에도요, 16시간이 넘게 치료도 못 받고 방치됐다고 유족들은 주장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입니다. 60대 남성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12일 이곳에 입소했습니다. 그런데 입소 일주일째인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쯤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과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대원이 잠긴 문을 열고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남성은 기저질환도 없었고 앞서 9일 모더나 백신도 맞은 상태였습니다. 입소 당시 별 증상이 없었지만 이후 콧물 등 증상이 나타나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소 당시 엑스레이 사인은 정상 소견이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셔가지고 사망한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유족들은 생활치료센터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남성이 숨졌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 연락을 나눈 17일 저녁부터 발견될 때까지 16시간 넘게 방치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치료센터에는 의사 7명과 간호사 25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환자들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루틴대로 이렇게 가는 것 같으니까 식사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약을 드리는 시간 이럴 때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앞서 인천 생활치료센터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데 이어 생활치료센터 내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부실관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밤새 술 마시다 적발돼 지붕 위로 도망간 사람들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술을 마시다가 벽 속으로 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는 게 좋지만 코로나 시국에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김재혁 기자가 고발합니다. 벽돌 무늬의 벽을 손으로 밀자 갑자기 문이 열립니다. 단속 경찰관이 벽처럼 꾸민 문 안쪽으로 들어가자 불 꺼진 공간에 남녀 30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불법 유흥주점 단속을 피해 지하 비밀의 방에 숨어 있던 손님과 여성 종업원들입니다. 경찰은 늦은 밤 남성들이 드나드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업주와 직원들은 한 방에서 술을 마시는 척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문을 여는 동안 손님들을 지하 공간에 숨기고 시치미를 뗐지만 수색 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적발된 유흥주점은 겉보기에는 폐업주인 것처럼 간판도 없이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주점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유흥업소였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손님과 여성 종업원 등 43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업주에 대해선 불법 영업 책임을 물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제 뒤로 보이는 영상이 지난 6월 이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던 날입니다. 소방관 한 명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이 시각 이 지사는 당시 경기도를 떠나서 황교익 씨와 떡볶이 먹방을 찍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세월호 때 박 대통령과 나는 다르다. 실시간 보고를 받았고 조치도 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황교익 씨 자진 사퇴로 정리되나 싶더니 다시 확전되는 분위기입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황교익 씨 보훈 인사로 수세에 몰렸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엔 이천 화재 대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일 이 지사가 황교익 씨와 떡볶이를 함께 먹는 유튜브 방송을 촬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방에 불이 붙었습니다. 야권에선 이 지사가 화재 발생 20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걸 두고 대선 후보는 물론 지사직도 사퇴하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화마와 목숨 걸고 싸우는 소방대원을 뒤에 버려두고 창원까지 내려가 떡볶이를 먹으며 웃는 모습에서는 무책임을 넘어 섬뜩함마저 느껴집니다. 이 지사는 화재 당시 경남 지역 일정 중에도 실시간 보고를 받았고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다 보고를 받았고 또 파악도 다 하고 있었고 그에 맞게 다 지휘도 했고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지연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실을 왜곡한 말도 안 되는 공격이죠. 야권에서 세월호 참사에 빗대 공격한 걸 두곤 불쾌감을 드러냈고 경기도는 시간대별 조치 사항까지 공개했습니다. 세월호 현장을 파악도 안 하고 이제 보고도 회피했던 게 문제인 거죠. 우리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세월호 빠지고 있는 현장에 구조 함정이 왜 안 갔냐라고 문제 삼지 않잖아요. 앞서 황교익 씨가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하자 이 지사는 황 씨의 위로를 보냈고 캠프에서도 대의를 위한 희생, 우리는 동지라며 황 씨를 지켜 세웠습니다. 보훈 인사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즉각 복귀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황교익 악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공격받는 사이 이낙연 전 대표는 곧바로 김 의원을 만났습니다. 부자 증세, 검찰개혁, 여기서 나온 내용도 친문 지지층과 결이 일치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자 조국 전 장관을 적극 옹호하고 있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만났습니다. 이 전 대표는 개혁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적극 반박하며 언론과 검찰개혁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과 언론이 좀 시간이 걸려서 지금 이 시기가 됐으니까 정기국회 전까지 모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당내 초선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부자 증세에 대해 운을 띄웠습니다. 일정한 수준 이상의 부자들에 대한 증세는 고려될 때가 올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다음 주쯤 신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 등과 정치, 복지개혁 대담도 준비 중입니다. 당 경선에서 영향력이 큰 친문 지지층을 적극 공략하고 나선 겁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이 전 대표가 당대표 시절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다고 비난한 데 대해서도 검수완박은 문 대통령 공약이었다며 연내 입법이 필요하다고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국 순회 경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번 주말 나란히 첫 격전지인 충청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입니다. 결국 윤석열 전 총장이 예비후보 발표회에 참석합니다. 대신 이준석 대표가 밀었던 선거관리위원장은 교체됩니다. 서로 하나씩 양보하면서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5일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비전 발표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캠프 총괄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전례도 없고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도 당 화합을 통해 정권 교체를 이뤄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참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여성과 청년, 복지를 중점으로 한 구상 발표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인 겁니다. 한편 윤 전 총장 측 등의 부정적 의견에도 이 대표가 추진해온 서병수 선거관리위원장 카드는 무산됐습니다. 오늘부로 경선준비위원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거론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장도 맡지 않겠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당 경선과 관련한 공개 발언과 SNS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역시 지난 18일 이후 공개 일정을 하지 않고 캠프에는 당 내부 상황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라고 당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양측 모두 갈등 확산이 대선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전략적 침묵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서병수 의원을 대신할 당 선관위원장 인선을 두고 양측이 다시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소는 고향인 충북 음성이었습니다. 흑수저 신화를 썼던 스토리, 또 충청 대만론을 동시에 강조할 수 있는 장소였는데요. 여야 대권 후보가 박빙으로 치다르면서 제3지대가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 김 전 부총리는 안철수 대표와 연대를 하게 될까요? 김민고 기자입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 좋은 세력을 모아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향에서 아주 소박하게 우선 제1성으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는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 전 부총리는 정치 세력 교체를 위해 창당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열어두고 고민하겠다며 신당 창당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연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안철수 대표와의 만남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정치판 자체를 바꾸자고 하는데 과거 정치판의 관행과 문법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전 부총리는 충북 음성읍 행정복지센터를 출마 선언지로 택했는데 2016년 고향에서 출마를 선언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벤치마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크롱 대통령처럼 저도 기존 정치권에 숟가락 얹을 계획이 전혀 없다. 끝까지 완주한다며 독자 노선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집값, 전세값은 치솟는데 대형 시중은행들이 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옥죄기 때문인데요. 이사를 하려고 목돈이 필요한 서민들, 시중은행 대출이 전부 막힐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NH농협은행이 오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동산 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합니다.
기존 대출 증액이나 재약정도 취급하지 않고 전세자금 대출, 아파트 집단대출 등도 이 기간 모두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 전반에 대해서 이제 중단이 이루어졌고, 다만 23일까지 접수분이랑 이제 긴급 생계자금 목적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서 취급할 계획입니다. 우리은행도 9월 말까지 신규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합니다. 분기별로 대출 한도를 관리하는데 이미 3분기 한도를 모두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SC제일은행 역시 부동산 담보대출, 퍼스트 홈론 판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시중은행 대출이 잇따라 막히자 목돈이 급한 서민들 사이에선 다른 금융권도 시작하나 이제 집도 현금 갖고 사야 하나 같은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은 정부가 권고한 가계대출 증가율 마지노선 6%를 NH농협만 7.11%로 훌쩍 넘겼을 뿐 다른 은행들은 충분한 여유가 있다며 전방위 대출 중단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시중은행 대출이 줄고 깐깐해지는 만큼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저축은행 등에 대한 추가 규제와 연쇄대출 중단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상호금융인 1,118개 지역 농협과 축협도 23일부터 집단대출 신규 승인을 전면 중단키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정부가 중개수수료 요율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되는 문턱도 높이겠다 합니다. 복비가 너무 비쌌던 건 사실이지만 그건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죠. 부동산 대책 실패를 M1대 돌린다며 공인중개사들은 반발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국가주택의 기준을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리고 최고 상한율 역시 0.9%에서 0.7%로 낮췄습니다. 2억에서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때는 0.4%, 9억 원 이상은 0.5%, 12억 원 이상은 0.6%로 상한 요율을 세분화했습니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중개수수료 부담도 덩달아 커지자 요율에 칼을 댄 겁니다. 중위가격이 2017년도에 6억 원 정도 되던 게 10억 원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중개 부담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제로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현재는 수수료가 최대 900만 원이지만 바뀌는 요율을 적용하면 5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12억 원, 15억 원 아파트 역시 수수료가 200에서 300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전월세 중개보수도 보증금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거의 절반 가까이 깎입니다. 보증금 6억 원 전세거래 때 수수료는 현재 480만 원이지만 앞으로는 2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렇게 시장 수익성을 낮추는 대신 공인중개사 진입장벽을 높여 시장을 보호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생계를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7년 전에 국토부에서 정한 중개 보수 요율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마치 공인중개사들이 고가의 중개 보수를 받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르면 10월부터 새 요율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지만 두부도 해체하라! 앞으로 집단 휴업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야당과 언론단체의 극렬한 반대에도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켜놓고 자화자찬하는 민주당을 보겠습니다. 평생 야당만 할 거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반발하는 국민의힘더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을 옹호하는 법이 맞다는 실토냐고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의 반대를 기득권 논리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 강성 지지층은 이미 언론 다음으로 검찰의 사법까지 다 바꿔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이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희망의 사다리라고 자평했습니다. 개혁에는 무릇 기득권자의 저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항의하는 과정에 마이크 등이 훼손된 걸 두고 방역수칙 위반이라며 엄포를 놨습니다. 회의장 질서를 무력화시킨 야당 행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야당은 무턱대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인가요?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가짜뉴스 상당수가 유튜브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튜브가 규제에서 빠진 건 몰랐다면서 발을 뺐습니다. 민주주의 제도 수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법 범위 안에 유튜버들이 빠진 거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제가 아직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피해를 당했을 때 부재가 대단히 미약하지요. 가짜뉴스의 99.9%가 지금 유튜브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거기에 유튜브가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이 기세를 몰아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내주지 말고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라며 지도부를 몰아세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 법사위원장을 사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성파로 분류되는 김용민 최고위원도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계획하면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자, 마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바뀐 언론중재법대로라면 실제로 장관 비리 같은 건 취재해서 보도하기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은 조국을 지키는 법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조국 지키기법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언론재갈법은 제2의 그리고 제3의 조국을 만들어내고 날개를 달아주는 조국 지키기 법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탈레반 점령군처럼 완장을 차고 독선과 오만을 벌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여론 통제를 완성시키려는 민주당의 작태를 반드시 국민은 심판한 날이 올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정의당 등과도 연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독립성을 더 위축시키고 책임성만 계속 부과하는 방식으로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은 권력을 갖고 있었던 대상들을 향해서 갈 텐데 이런 부분들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론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신 기자들은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후퇴할 위험에 빠졌다고 경고했고 이에 앞서 진보 성향의 언론개혁 시민연대조차 불신과 적대에 기대는 방식으로 언론을 개혁할 수는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 소원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낸 사안도 있습니다. 국회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군대 성추행을 막지 못했냐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최근 이어진 군내 성추행 피해자 사망에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고 싶었기 때문에 참았던 겁니다. 덕적도에 있는 자기 동료 군인들이 자기의 피해 사실을 다 알아버린 겁니다. 앞으로 군에서 일어난 일 국방부 장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해군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가해자가 2달 넘게 투명인간 취급을 한 2차 가해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의원들은 2차 가해가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았다며 서욱 국방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고 서 장관은 낱낱이 수사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생활을 40년 가까이 하고 장관직을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최근 들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구석종 해군 참모총장은 공식 석상에서 처음 사과했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해군 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유족분과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군 피해 여중사가 성추행 사실을 8월에 정식 보고했다는 군 발표와 달리 이미 지난달 군 상부에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7월경 이함대 소속 성고충 전문 상담관이 도서지역 순회 상담했을 때
벌써 이 강제 성추행 사건을 인지를 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이렇게 제가 정보를 수집했는데. 군은 부인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7월 달에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서 장관은 미 측에 한미연합훈련 연기나 축소를 요청했냐는 질문엔 그런 적 없다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며 최적화된 훈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역전의 명수 이낙연 후보에게 누가 한 말인가요? 네, 부인 김숙희 씨의 말입니다. 이 사람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믿고 있습니다. 역전할 수 있을 거라고. 자, 저희가 대선 주자 가족들을 만나보는 인터뷰 진행을 할 텐데 첫 번째 순서로 만나본 거죠? 그렇습니다. 김 씨는 최근 3개월간 호남에서 봉사활동을 한 소감부터 밝혔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그냥 봉사하러 온 아줌마로 알고 그래서 뭐 아줌마 국 좀 더 주시오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오니까 알아봐 주시는 분도 계시고 호남에서 그 반응이 올라갔어요.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호남 민심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은 2주 후에 첫 지역 경선이 열리는 충청을 찾았어요. 네, 맞습니다. 아동시설 등을 돌면서 봉사활동을 했고요. 또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남편 얘기가 시작됐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저는 반대한다 그랬어요. 근데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심이 섰더라고요. 저희 남편에 대한 자랑, 제가 41년을 살아보니 참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저도 보고 있는데요. 이낙연 후보가 SNS를 통해서 부인과의 과거 에피소드를 웹툰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에는요, 부인도 남편의 에피소드를 공개했습니다. 한 번은 외출 보고 이렇게 갈아입는데 그 옷은 새로 샀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에 당신이랑 같이 가서 샀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나는 당신을 항상 새롭게 보니까. 김 씨가 말한 남편의 장단점도 한번 들어보시죠. 예. 남편이 그 나이보다 훨씬 생각이 올드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불만이 없는데요. 단점은 저희 남편이 일을 좋아해요. 아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래 사람들한테는 좀 미안하죠. 그래서 제가 집밥을 많이 해드립니다. 네, 저는 에피소드 중에서 두 분이 어려운 신혼생활에 대출을 해서 첫 집을 장만했던 순간 그게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좀 다른 가족분들도 많이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 자, 앞에서도 잠깐 다뤘는데요. 언론중재법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당의 강행 처리에 야당이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죠. 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라면서도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입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여당에 힘을 싣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몇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언론중재법 처리에 기자 출신이고 또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언론이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을 때 대변인직을 내려놓으면서도 투기를 인정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죠.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의견 조율을 위한 이 안건 조정위에 야당 몫으로 참여했으면서도 여당 편을 들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본인과 가족에 대한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던 대통령 민정수석 출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언론중재법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문제 삼았던 분들은 이번 법안에 아무래도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민주당은 분위기가 여전히 문제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대기업도 뺐습니다. 뭘 언론체감 물리기 법이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 또 대기업 임원 등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지만 전직 고위공직자라면 가능하죠. 법이 다음 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문 대통령도 퇴임 후에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는 보도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네,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묻고 싶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대통령도 도망가고 군대도 항복했지만 아프가니스탄에는 아직 탈레반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히잡을 쓴 채 시위대를 지휘하는 여성의 모습에서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 숙연해집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히잡을 쓴 머리 뒤로 아프간 국기를 두른 채 앞장서서 시위를 이끄는 한 여성. 수도 카불을 비롯한 아프간 전역에서 독립기념일을 맞아 대규모 시위가 이어진 겁니다. 아프간 국기를 들고 줄줄이 행진하는 시위대를 향해 탈레반은 총을 쏘며 강제 진압했고 최소 7명의 사망자와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탈레반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동북부 판지시르 주에서 저항 중인 임시정부 세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의 전설적인 전쟁 영웅인 아마드샤 마수드 장군의 아들은 아프간이 테러 본산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탈레반에 대한 저항에 함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카불 국제공항 근처에선 여전히 탈레반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하루하루를 견딜 수 없다며 한 부모는 날카로운 철조망 넘어 미군에게 아기를 넘기기까지 합니다. 탈레반 점령 후 미군의 도움으로 탈출한 이들은 약 7천여 명. 그러나 여전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카불을 떠나기 위해 오늘도 목숨 건 탈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더 마음 아픕니다. 혹시 모를 탈레반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 돈줄을 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탈레반의 손으로 고스란히 떨어진 게 있죠. 바로 그동안 미국이 아프간 군에 지원해왔던 미군 장비 또 무기들은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은 세계 모든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원한다며 좋은 경제와 무역을 강조했습니다. نړۍ ته پیغام لرو چې موږ له ټولو هیوادونو سره د ډیپلوماټیک اصولو او درناوي نه ډک تعاملات غواړو.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아프간의 돈줄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아프간 중앙은행 총재는 SNS를 통해 미국 정부가 아프간의 달러 계정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간 해외 보유 외환 90억 달러가량을 시중에 유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IMF 등 국제금융기구들까지 자금 지원을 차단해 현재 아프간이 보유 중인 달러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은 830억 달러 규모의 미군 무기와 장비를 전리품으로 챙겼습니다. The significant collapse of the Afghan troops we had trained, up to 300,000 of them, just leaving their equipment and taking off. That was, that's what happened. SNS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아프간 군이 남겨둔 채 도주한 미군 무기와 통신 장비, 군용 드론까지 모두 탈레반이 차지했습니다. 탈레반은 험비 등 2,000대 이상의 장갑차와 블랙호크 등 40대의 항공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무기들이 시민 학살이나 무장 테러 단체 지원에 쓰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탈레반 소유로 넘어간 대규모 최신 미 군사 장비가 고스란히 위협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1999년 당시 6살이었던 김태환 군은 황산 테러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부모는 15년을 투쟁했고요. 살해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이 통과될 수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정작 태환이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환이의 죽음이 헛된 건 아니었습니다. 22년 동안 미궁에 빠졌던 살인사건 용의자가 태환이법 덕분에 잡혔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경찰에 이끌려 공항 밖으로 나옵니다. 이승용 변호사를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조직폭력배 김모 씨입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불법 체류 혐의로 추방된
김 씨를 국내로 송환해 체포했습니다. 1999년 11월 당시 44살이던 이 변호사는 자신의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가 진행됐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고 2014년 11월 5일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미제로 끝날 뻔한 사건은 김 씨가 지난해 한 방송에서 조폭 두목의 지시로 후배에게 범행을 시켰다고 고백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 씨가 공소시효 만료 전 8달 넘게 해외로 나간 걸 주목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면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건 공소시효 만료는 2014년 11월이 아닌 2015년 8월 이후가 됩니다. 앞서 7월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태안이법이 시행되는데 이 법 적용이 가능해진 겁니다. 범인이 국외 출입 사항 및 그 관련 판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생각에 방송 인터뷰에 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범행을 시킨 윗선이 누군지, 직접 범행에 가담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끝을 보는 리포트, 끝보리 시간입니다. 곳곳에 방치된 킥보드 때문에 차량이 파손된다는 보도 딱 한 달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자체도 업체도 여전히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주차된 차량으로 공유 킥보드가 넘어집니다. 움푹 패인 차량을 발견한 남호 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자신이 닷새 전부터 구청에 수거를 요청했던 그 킥보드였기 때문입니다. 구청이 손 놓은 사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나기 전까지도 수거가 안 되었었고 자기는 그냥 업체에 통화를 했다. 그거밖에 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업체 측은 킥보드 이용자의 책임이라면서도 업체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80만 원 상당의 수리비는 고스란히 나 씨의 몫이 됐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차량 사이사이와 인도 한가운데 방치된 킥보드가 여럿 포착됩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뭐 단속 수거하는 것보다는 민원 들어오면은 해당 업체에다가 이제 전달해가지고. 하지만 같은 인천시여도 바로 옆 계양구는 일제 단속을 벌이고 업체들의 수거 시스템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보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적시물로 판단을 했던 거죠. 지역마다 킥보드 관리 규정이 천차만별인 겁니다. 모든 지역에 다 같은 법안이 적용이 되면은 이런 사고를 막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 규제가 다르다는 것도 사실 많이 황당하고요.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짧은 장마, 긴 폭염 탓에 말벌이 극성입니다. 119 대원들이 더 바빠졌습니다. 출동 현장에 김호영 기자도 동행했습니다. 건물 처마 밑에 커다란 벌집이 달려있고 수십 마리 말벌떼가 우글댑니다. 보호복을 입은 소방대원이 스프레이를 뿌리자 벌들은 빠르게 흩어지고 미처 도망을 못 가는 벌들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공장 건물에 말벌떼가 신고되면서 119 소방대원이 제거 작업에 나선 겁니다. 이제 말벌들이 날아다녀서 좀 위험해서 사람들이 다칠까봐 제일 그게 걱정이고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쏘일까봐. 불과 20m 떨어진 곳. 이번에 신고된 벌집은 사무실 창문 바로 위에 달려 있습니다. 119 대원들은 사람들을 대피시킨 뒤 스프레이를 뿌려 벌집을 떼어냅니다. 벌들은 어두운 색을 공격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119 대원들은 이렇게 하얀색의 말벌 보호복을 입고 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빈틈없이 밴드를 붙입니다. 휴일에는 한 많게는 15건까지 출동하고 있습니다. 8에서 9월 달에 지금 그 왕성히 활동하고 그래서 그 쏘임사고도 벌 쏘임사고도 가장 많은 지난달 소방의 벌집 제거 출동은 4만 4천 건으로 지난해보다 57%나 늘었습니다. 짧은 장마와 긴 폭염이 이어지며 벌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소방당국은 말벌이 자주 나타날 땐 주변에 벌집이 있는지 잘 살펴 신고하고 벌이 공격해 올 때는 현장에서 20m 정도 거리까지 빨리 벗어나라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매니 파키아오, 복서 출신 상원 의원으로 필리핀의 국민 영웅입니다. 모레 링으로 돌아옵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경기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내년이 필리핀 대선, 이 파키아오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링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세계 프로복싱 사상 최초로 8체급을 석권했던 매니 파키아오가 링에 복귀합니다. 키스 서먼을 꺾은 뒤로는 필리핀 상원 의원 업무에 집중한 뒤 2년여 만입니다. 올해 WBA 웰터급 타이틀전을 치르는데 상대는 파키아오가 남기고 간 챔피언 벨트를 차지한 요르데니스 우가스입니다. 43 나이에 오랜 실전 공백에도 파키아오의 왼손 스트레이트는 여전히 예리합니다. 세계 도박사들은 압도적으로 파키아오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I'm happy again to show it my skill in the ring. I was going to be the owner of that belt. 쿠바 출신의 우가스는 영리한 기교파입니다. He trabajado toda la vida por una noche como la del sábado y no, 200% que no. 미국 현지에서는 파키아오가 유료 방송 수입을 포함해 이번 경기로 약 300억 원을 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치러지는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큰 파키아오에게는 이번 경기가 은퇴전이 될 전망입니다. 2009년 하원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파키아오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의 부패 의혹을 거론하면서 눈밖에 나 집권당 대표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번 경기로 다시 한번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다면 대권을 향한 행보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지난주 중국과 일본 모습입니다.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각종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중국과 일본을 강타한 가을 장마가 이번 주말 우리나라를 찾아올 전망입니다. 다음 주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에 남해안과 경남, 제주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새벽엔 그 밖에 남부와 서해안에 오겠고요. 오전에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서해안엔 강풍이 동반되겠고 전국에 최대 100mm, 제주 산지에는 200mm, 중부와 남해안은 최대 120mm, 많게는 150mm까지 상당히 많은 양이 예측됩니다. 특히 남해안은 대조기로 인해서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겠습니다. 침수와 범람 피해 우려가 있으니까요. 저지대에선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합니다. 한낮에 27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오늘보다 크게는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